이제 이번 사이클은 이제 이미 지금 그 진행 상황인 게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풀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기출 문제 그대로 원형 그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기출 문제를 조금은 또 출제에 맞춰서 약간 변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다루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지금 노트를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정규 강의는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이 지금 여기 화면에 띄어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책으로 이제 제본을 해서 학원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그 정식 출판사에서 출판된 건 아니고 학원에서 책을 여기 출판사에 맡겨서 어쨌든 제본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교재비는 아마 이제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교재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이클은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를 보지 마시고 이걸 보시면 된다. 아니면은 싫다. 그냥 화면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하고 이거 똑같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전담편 지난주에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달 능력하고 전달 강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그걸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뭐 또 일주일 지났으니까 별로 기억은 안 나죠. 기억은 안 나는데 해서 전달 능력과 전달 강도의 가장 큰 차이라면은 전달 능력은 어떠한 전달 능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재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하면 레시피라고 하죠. 그래서 전달 능력을 구하는 레시피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그건 딴 게 없어요. 그냥 주응력만 하면 돼요. 전달 능력은 그래서 주응력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전단 파괴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괴각은 그래서 어떤 게 전단 파괴인가? 전단 파괴각은 주응력면과 파괴면이 반시기 방향으로 이르는 각 세타가 이 각을 알고 있고, 그리고 주응력. 그럼 주응력은 뭔 거죠? 주응력은 자 어떠한 면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응력, 수직응력. 그래서 수직응력인데 완벽하게 100% 수직응력 성분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작용면에 순수하게 직각이 되지 않은 수직응력 외에 이렇게 전달능력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주응력 작용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러면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전달능력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전달능력 성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자, 이와 같이 어떤 작용면에 완벽한 직각이 되는 수직응력은 주응력이고 이 주응력은 때로는 최대 주응력, 중간 주응력, 최소 주응력 크기로 판단할 수 있는 이 주응력은 전달능력이 0인 응력이다. 전달능력이 0이라는 얘기는 완벽하게 작용면에 근데 직각이 되지 않는 모든 응력 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전달 능력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달 능력은 포함하고 있는데 이 전달 능력은 그렇다면 어떤 크기냐면은 바로 이걸 힘의 불력으로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이 힘에 이렇게 작용한다면은 그때 전달 능력은 이만큼 될 것이고 이렇게 작용한다면 전달 능력이 이만큼 될 것이고 이렇게 작용한다면 전달 능력이 될 것이고 전달 능력이 작용하는 이 힘을 불력으로 만들면 그것만큼이 전달 능력이 될 거고 그리고 일부는 수직 능력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수직 능력과 전달 능력이 동시에 작용하고는 경사하중을 제외한 완벽한 수직 능력만이 주응력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경사각을 가지는 이와 같은 응력이 작용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전달 응력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럼 알겠고, 하여튼 주응력이 아닌 모든 응력은 그러면 전달 응력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달 응력을 여기서 전달 응력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방법. 우리 지난주에 그거 했거든요. 그게. 그거라서 이걸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이 모아원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그래서 식을 쭉 써보니까 식이 어떤 식이냐. 전달 응력을 구하는 식. 자, 시그마 1에서 시그마 3를 더해보고, 그 다음에 또 시그마 1에서 시그마 3를 빼보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사인 2세타로 하니까, 코사인 2세타로 하니까 그게 뭐 VS라. 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요건 이제 수직응력이고, 그 다음에 전달응력은 그냥 시그마 1에서 시그마 3를 뺀 축차응력이어서, 그래서 사인 세타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전달응력을 구한다면, 그러면 전달응력을 구하는 레시피는 시그마 1과 시그마 3를 알고 세타를 알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그 세타가 바로 그러면 주응력면과 파기면이 반시방향을 이루는 각. 그래서 이와 같은 요소에 수직응력이 아닌 경사 방향의 응력이 작용했을 때, 그랬을 때 이 전달 응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이때 이건 수직응력이고 이건 전달 응력인데, 이 전달 응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자, 어떤 하냐면, 일단은 여기서 최대 주응력과 최소 주응력의 차이값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걸 2로 나눠야 된다. 그리고 이때는 더하기 사인 세타로 해서 전당 강도는 네, C도 알아야 되고 시그마 프라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이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지금 C값은 지금 절편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어떤 절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독자적으로 아주 정기력에 의존하는 어떠한 요소지만은, 시그마 프라임은 파이하고 서로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파이 값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시그마 프라임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값들을 나타내는 이 어떤 전나 강도의 크기가 달라지는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C하고 파이를 구하는 방법, 시그마 프라임을 구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만 전나 강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 모아원, 그러면 C하고 파이를 구하는 이 도구가 모아원이라고 했는데, 이 모아원에서 모아원주상의 모든 이 점들의 좌표는 경사 방향의 세타각을 가지는 지금 수직응력과 전달응력의 어떠한 분력이기 때문에, 그 값들은, 그래서 OP를 구하고 그 경사각하고 똑같이 작도를 하면 거기에 만나는 점은 모든 것들이 시그마 타우 좌표로 나오는 일단 전달응력의 아까 수직응력학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중에 한 점이 바로 이 점이고, 이 점이 타워 F로 나타나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얘기인데, 그럼 이제 그게 궁극적으로 이것의 이용은 어떤 이용이냐면은, 여러분 이거 이용은 전달 능력과 전달 강도의 관계로서 그런데 집안 안정 조건들을 구하는데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안정 조건은 우리가 안전율로 나타나고 있고, 안전율은 항상 작용력과 저항력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용력과 저항력의 관계가
균형을 이뤘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평형 조건이 때문에 한계 평형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 평형 조건으로 지방공학적인 안정 조건에서의 안전율을 구할 때 작용력과 저항력으로 한다면은 그 작용력은 바로 전당력이 되고 저항력은 전당 강도가 된다. 그래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바로 전당력과 전당 강도의 식인데 조금 전에 전강 강도식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식이 바뀌어버렸네. 여기도 C 플러스 시그마 프라임 탄젠트 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식이 무언가 막 다 붙어있네요. 그죠? 이 식이 왜 바뀌었습니까? 이 식이. 자, 이제 전단 능력과 전단 강도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한 점, 딱 그러니까 한 요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어떤 시그마 1, 시그마 3, 시그마 3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입체로 구조로 본다면 Z, Y, X로 나타나는 이 어떤 입체 구조에서 요거는 한 요소. 그럼 결국은 이제 바꿔 얘기하면 지구가 있는데 지구상에 어느 정말 아주 적은 한 점의 응력 조건을 나타낼 때 그때는 바로 이와 같이 전단 응력과 전단 강도로 그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요소에 때로는 이게 좀 더 단지를 키워서 어디까지를 그래서 이렇게 보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다는 시료 수준까지만 여기서 보는 거야. 시료까지만. 그럼 그거보다 이제 단위가 커지면 우리가 지방공학적인 어떤 접근은 어떤 볼륨이 커지죠. 그래서 이제 그게 사면, 그 다음에 기초, 그 다음에 또 마기 구조들. 이것들은 볼륨이 커져 있잖아요. 볼륨이 커져, 그 요소들이 모여서 볼륨이 커져 있는 그런 조건에서의 어떤 전단 능력과 전단 강도를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파괴면 전체에서의 전단 능력과 전단 강도의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또 기초 조건에서 본다면은 기초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하부 집안의 경계 조건 내의 모든 요소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요소들이 모여 있는 단위가 커진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 볼륨이 커진 이 조건. 그런데 이 조건을 우리는 메스 단위니까 이걸 비로소 우리는 집안이라고 하죠. 집안. 그래서 이제 집안인데 그래서 이 메스 단위의 이 집안의 안정 조건. 그래서 이 메스 단위 집안 조건이 그러면 사면 옹벽막이 그다음에 기초.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연약기 방학 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의 어떤 안정 조건을 얘기를 한다면은 한 요소들이 모여서 이러한 형태로 모인 요소들의 안정 조건을 구하고자 한다. 그럴 때 바로 이제 이렇게 작용력의 저항력의 관계가 그럼 이렇게 파괴가 하려고 하는 이 힘은 전단 능력이고 거기에 저항하는 힘은 전단 강도인데 이거는 지금 이것들이 모여서 이것들이 얼마만큼 이것들이 이만큼 모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길이만큼 하여튼 그 길이만큼 조금 전에 길이만큼을 고려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 길이를 고려한 상태로 해서 전단 능력. 그러니까 길이를 고려한 전단 능력, 길이를 고려한 전단 강도다. 근데 여기에 뭘 곱했다? 이게 L을 곱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게 L을 곱하지 않고 요소만의 어떤 값으로 한다면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게 이제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 사인 세타
또는 C 플러스 시그마 프라임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타내는 식이 조금 더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경계 조건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죠.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지금 전달 능력과 전달 강도는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면은 지방공학적 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정했습니다. 그럼 지방공학적, 그래서 이 메스 단위의 집안은 그래서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 그 다음에 이제 옹벽, 마기 구조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인데 이게 경계 조건을 포함하지 않는 요소 단위에서의 지금 타우 F와 그 다음에 타우 이 요소 단위의 이 전달 능력과 전달 강도가 이제 사면에서의 안정 해석에 의한 메스 단위의 경계 조건을 포함하니까 그 조건이 길이를 포함한 상태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초에서의 경계 조건을 포함하면은 그게 이 작용력과 저항력 관계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거기서의 어떤 이 경계 조건을 여기서 본다면은 그때는 이 수직 응력으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을 접지면의 압력, 그래서 접지면의 압력하고 그 다음에 이 작용하는 범위, 이 경계 범위 내에서의 기축폭에 해당하는 지금 저항력과 파괴 영역, 그래서 주도항 영역과 수당 영역을 포함한 이 경계 조건 내에서 이 안정 조건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안정 조건은 작용력이 접지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저항력은 극한 지지력이 된다. 자, 옹벽마기 조건에서 여기에서 경계 조건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에서 자, 이게 무너지려고 하는 힘과 거기에 버티려고 하는 힘의 균형의 관계로서 여기서 그거를 나타내야 된다. 라고 해서 경계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경계 조건이 달라지더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필요로 하는 색깔이 보라색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필요하고, 이것만 필요하면 그래서 경계 조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바로 이 요소들 가지고 전부 다 해석하는데, 사면 같은 경우는 사면에도 경사 방향으로의 파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추가로 세타가까지도 여기서 좀 필요하죠. 나머지 것들은 세타가 필요가 없고 C파이, 시그마 프라임 이걸로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지방곱게 안정인 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그래서 자 C파이에 구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것 이용, 이제 대표적인 건 이제 여기서 사면을 이렇게 이제 예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 이렇게 구하는데 이걸 구할 때 어느 조건을 구하는가?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는 그럼 이미 요거는 하나, 그러니까 전달 능력이 0인 수직 능력이 아니고 경사 방향의 힘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사 방향의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그럼 이 요소의 힘의 두 크기가 다른 크기로 작용했을 때 그 파괴 면에서 작용 응력으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 빨리 풀어야 되는데 문제 안 풀고 계속 같은 얘기하니까 짜증 나려고 그러죠. 짜증 나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그 짜증 확 내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여기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면 그런 얘기야. 왜냐면 내가 구조를 이해를 하고 원리를 한다면 나머지는 여기 다 내용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거 빨리 페이지 안 넘어간다고 지금 막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진도가 조금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가 어디까지 진도가 나왔냐면은 엄청 지금 떠들었는데 진도가 수직 응력이 아닌 경사 응력이 작용했을 때, 그랬을 때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전단 응력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수직 응력. 그래서 이 힘을 수직 성분과 전단력 성분으로 해서 구분해서 구하는 거,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구하려면은 굳이 여기서 모함을 이용하지 않아도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중학생들 보면 더 잘 구해. 그냥 중학생들 요즘도 물리인가 보네. 우리 때 물리 시간에 보면은 약간 힘의 불력을 구하는 거,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불력을 구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두 힘의 하여튼 크기로서 하고 또 두 힘의 합력, 여기서 합력을 구해봐라. 그러면 두 힘의 합력을 구하면은 그럼 평행사변을 이렇게 구해갖고 이게 합력이야. 뭐 이렇게 구하는 거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모아온을 이용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어떠한 지금 그 자유 물체, 그러니까 자유 이동하는 어떤 물체 작용하는 힘이 아니고 딱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 지구상의 어떠한 지중해, 언한 요소, 그럼 지구상에 중력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평 방향으로 또 구소갑이 작용하는 그러한 응력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두 가지 조건에서 힘이 작용할 때 그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시그마 5원이나 여기에 시그마 3가 작용할 때, 또는 여기가 시그마 3가 되고 여기가 시그마 5원이 작용할 때, 이때 응력 조건을 구하는데, 근데 여기 지금 전달 응력이 0이잖아요. 전달 응력이 0이고 전달이 0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두 개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그때 이 힘의 크기에 의해서 이건 어떤 변형입니까? 자, 이 조건에서의 조건은 지금 이러한 변형입니다. 또 빨간색 조건을 적용했을 때, 그랬을 때는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한 면에 작용하는 응력은 굳이 그러니까는 모항까지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두 면에 작용하는, 직각으로 만나는 두 면에 작용하는 응력을 가지고 이렇게 변형이 되는 조건.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됐을 때 그때 전달 응력을 구하는 방법을 쓰려고 보니까, 그래서 비로소 이제 모아온이 필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아온은 뭐예요? 모아 응력원은 일단은 두 힘의, 그래서 여기서 두 힘의 크기가 다를 때, 그게 지름이 되는 원이 모아온이에요. 모아온의 어떤 정의 자체가, 그래서 축차 응력, 두 힘의 크기가 다른, 그래서 두 힘의 크기가 다른 응력 요소가 지름이 되는 원. 그러면 축차 응력이 지름이 되는 원은 최대 주응력과 최소 주응력의 차이값이 지름이 되는 원, 또는 축착력이 지름이 되는 원,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델타 시그마는 시그마 5 마이너스 시그마 3 조건이고, 델타 시그마 지름이 되는 원이 모아 응력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구호하지 않은 어떤 직각으로 만나는 두 면에 작용하는 응력의 크기로서 이거를 전당 응력과 전당 강도를 구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면에 직각으로 만나는 두 면에 여기도 경사중이고 여기도 경사중이다. 이 난감합니다. 그죠, 이게. 뭔가 하여튼 좀 매끄럽게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럼 분명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 이게 시그마 1과 뭐 시그마 3 조건. 이렇게 해서 중력이 작용할 때 그걸 모아놓고 그린다고 했는데, 그럼 경사방향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앞서 경사방향을 하나 해서 이 힘에 대해서 시그마 5만 구하면 돼요. 이게. 자, 이렇게 작용하면 여기도 거기에 시그마 5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달능력 성분은 지금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전달능력 성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직각으로 만나는 두 면에 작용하고 있는 이 수직응력과 이 수직응력 성분. 그래서 크기를 비교해서, 자, 이게 어느 게 큰가? 그러면 그 중에서 큰 게 1을 차지하고 적은 게 3가 되면 돼요. 절대상. 그리고 여기서 타워는 그냥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작용했을 때 이 조건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도 역시 이 조건이 바뀔 것이고, 여기에 시그마 3가 되고 시그마 5이 되면은 이 조건이 이제 똑같이 결과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는, 자, 이게 그냥 이렇게 완벽하게 직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직각 방향에 힘이 작용한다 하면 좀 깔끔하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직각 방향에 힘이 작용한다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바로 시그마 1하고 시그마 3를 델타 시그마로 표현을 해서, 자, 축차 응력이 지름이 되는 원을 그리면 될 텐데, 경사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럼 정사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걸 먼저 구해서 크기를 비교해서 어느 게 큰가. 그래서 큰 게 시그마 1이 되고 적은 게 시그마 3가 된다면, 그러면 그 이후의 조건은 똑같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원으로 구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완벽하게 그래서 직각 조건으로 완전히 중력이 작용할 때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 외에도 경사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 그것도 구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뭐 강의할 때 다 나왔던 내용들이라서 처음 듣는 분들은 좀 많이 생소하고, 들었던 분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고 있네 알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번 주 우리가 토합하겠네. 토합에서 랭킹은 바로 이와 같이 모아원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토합을 구하는 이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는 이와 같이 완벽하게 수직으로 작용하는 조건과 경사 방향으로 작용하는 조건에 대해서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냥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이제 보고, 일단은 여기서 이제 쭉 넘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축차응력. 자, 그럼 이제 어쨌든 경사 방향이든 직각 방향이든 어떤 직각으로 만난 두 면에 작용하고 있는 이 응력. 이제 이 응력의 크기가 다른 응력을 축차 응력으로 얘기를 했고, 시그마 1과 시그마 3 차이값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축차 응력이 있어야만 전달 응력이 있다. 그래서 축차 응력이 지름이 되는 모원을 그려야만 비로소 타우 시그마 조건에서 전달 응력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달 응력은 이와 같이 축차 응력이 전달 응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 이제 C 파이 값을 구하는 건데, C 파이 값을 구하는 방법은 그러면은 델타 시그마를 구해야만 그래서 전달 응력을 구할 수 있고 전달 강도를 구할 수 있다면은 델타 시그마를 구해야 되는데, 델타 시그마를 구하면은 일단은 전달 응력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미 앞서 얘기했던 거, 자, 이게 이제 전달 응력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럼 전달 강도를 구하려면은 그때 델타 시그마는 어떤 델타 시그마냐면, 그때는 타겟이
델타 시그마.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우리가 했던 거 이제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겟이 델타 시그마고 이 파겟이 델타 시그마는 일축합축 시험을 한다. 일축합 시험을 한다면은 그래서 응력과 변형률 관계로서의 어떤 변곡점을 찾아낸다든가 아니면은 또 변형률 기준에서의 파괴점을 찾아내는 파괴 기준을 찾아내고 그때 응력을 축차 응력이라고 한다. 삼축합축 시험을 하니까 시그마 3와 시그마 1의 관계로서 변형이 생길 때 이 변형률 기준으로서 여기서 파겟이 델타 시그마를 정한다. 그래서 델타 시그마, 파겟이 델타 시그마를 정하면 여기서 전단 응력. 파괴 이전에 작용하고 있는 델타 시그마는 전단 응력. 그리고 파겟이 델타 시그마는 전단 강도. 그래서 이걸 전단 강도라고 하고 파괴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단 응력과 전단 강도의 어떤 차에서 본다면은 여기 있는 그림을 그대로 이용을 할게요. 자, 모아원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이제 타우 이제 시그마 이것도 바뀌었네. 자 이제 이 타우 시그마 조건에서 여기에서 델타 시그마가 파괴 이전에 델타 시그마 파괴 전 델타 시그마는 이게 델타 시그마. 자 이게 델타 시그마죠. 여기도 델타 시그마, 여기도 델타 시그마. 다 델타 시그마. 이 모든 것들이 다 델타 시그마인데 이거는 아직 파괴 이전의 델타 시그마예요. 그렇다면은 그때 전단 응력은 이것도 전단 응력, 이것도 전단 응력, 자, 이 전단 응력은 맥시멈 전단 응력은 여기까지가 맥시멈 전단 응력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모든 어떤 이 점들은 다 이게 전단 응력 요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직 파겟이 축차 응력. 파겟이 델타 시그마. 파겟이 델타 시그마가 작용했을 때, 그랬을 때 어느 한 점이 전단 강도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나머지 점들은 그냥 전단 응력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파겟이 축차 응력으로 모아원을 작도를 하고 거기에 어떤 파괴면에 파겟이 전단 강도는 어디서 나타나고 그러면 파괴면이 아닌 어떤 다른 요소에서의 응력은 어떻게 효과인가? 그거를 이 모아원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에 시그마 5과 시그마 3가 작용하는 이 조건에 이때 이 힘의 이 축차 응력이 델타 시그마고 파겟이 델타 시그마하고 이 힘으로 작동하니까 이게 이렇게 작동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때 가장 이 지금 내부에서 가장 크게 응력이 작용하는 그 위치는 일단은 45도예요. 기본적으로 45도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가 이렇게 파괴가 온다면 이미 전단이 가장 크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45도로 작용할 때 그때 흑 입자 간에 서로 저항을 하는 그런 값들이에요. 저항의 값들이 있으니까 그 값이 약간 이거보다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 각도가 45도보다도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커져요. 그래서 45도보다도 2분의 파이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45도보다도 2분의 파이만큼 더 큰 각도로서 그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 각으로 작동할 때 만나는 그 점이
여기서 전단 강도가 되고 나머지 점들은 전단 응력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단 응력과 전단 강도의 관계는 알 듯 가면서 분명히 알 듯 같은데 모를 것도 같고 하여튼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자 파괴시 이거는 지금 이제 파괴시 축차 응력으로 이걸 그려봤습니다. 그려보니까 델타 시그마고 요건 이제 파괴시 델타 시그마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그렇다면은 그때 타우 시그마로 나타나는 이 축에서의 어떤 값은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로 간다. 하지만 맥시멈 값, 이 맥시멈 타우 값은 여기보다도 더 큰 맥시멈 타우 맥시멈 값은 45도 갈 때거든요. 45도. 그래서 타우 맥시멈 값이 되는 45도일 때하고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일 때하고 두 개의 기준으로 그걸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타우 시그마로 나타냈을 때는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바로 쿨롱의 전단 강도 C 플러스 시그마 프라임 타제드 파이라고 하는 이 식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한 거고 그냥 45도로 갔을 때 그때는 이걸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Q하고 P하고 관계로서 정의했을 때 그래서 파괴 기준은 두 개다. 그래서 두 관계로 정리하니까 사인 파이 타제드 파이 알파로 이렇게 이제 정리되는 것까지 이제 기억을 더듬으니까 끝까지 갔죠. 그래서 지금 떠듬떠듬 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렇게 이제 갔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쭉 보니까는 여기서 PQ가 좋은지 아니면은 MC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PQ로 하니까 계산이 편하다는 거. 그래서 계산이 편하고 계산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얼마나 편한가. 그래서 이제 수직 응력에 해당하는 P는 여기서 2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 그리고 자 여기서 Q로 나타나는 타우에 해당하는 Q는 여기서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로 끝이 나지만은 자 MC 파괴 기준에서의 시그마는 2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 플러스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 코사인 2세타 타워는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 사인 2세타 똑같은 지금 수직응력과 전단 성분을 구함에 있어서 이렇게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건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 자 이걸 이용해서 응력 경로를 구한다든가 그래서 한 값을 구하는 건 그나마 쉬운데 많은 어떤 응력들을 수없이 많은 응력 조건들을 구해서 하나하나를 구해서 이걸 점들을 이어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로 계산한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점들의 궤적을 구하는 응력 경로를 구할 때 제일 좋은 건 바로 PQ다. 그래서 응력 경로는 그래서 PQ 응력 경로를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은 시그마 타워는 그러면 안 쓰는가? 그래도 시그마 타워는 모아크롱의 파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C 파이를 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기본은 이렇게 시그마 타워 아주 기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어떤 지방업계 이용해서 가장 유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이것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구하는 데서 시그마 1과 시그마 3를 뺀 축차 응력인데 이게 파괴시 축차 응력으로 해서 뭐 C 파일 구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 파괴 기준을 이용해서 MC 파괴 기준 그 다음에 뭐 K 파괴 기준 그런 것들 이제 쭉 정리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기준에서 보니까 결국은 이 주응력이라고 하는 요소가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 악기를
지금 많이 갈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중력의 그러면 지방공학적인 이용은 어떤 게 지방적 이용인가? 그럼 결국은 시그마 1과 시그마 3를 지방공학 측근에서 본다면은 지구가 있을 때 지구의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 그래서 지중해 요소에 작용하는 힘은 시그마 V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변으로 서로 압력을,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압력, 그 힘은 시그마 H라고 하는 압력인데, 시그마 V와 시그마 H는 결국은 어떤 우리가 지구에서 지중해 성력에서 이거 자체가 중력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V와 시그마 H는 이게 중력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중력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어떤 요거냐, 바로 경사지방이에요. 경사 방향으로 생겼대.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데, 경사지에서는 경사 방향으로 힘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중력이 안 됩니다. 하지만 경사지를 제한 일반적인 조건에서 시그마 V와 시그마 H는 중력 조건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K0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지극력과 수평력의 관계를, 이 관계로 나타나는 어떤 전기토학회수, 동토학회수, 형태학회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옹벽의 안정조건, 기초의 안정조건, 그것들 다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화학적 이용은 바로 이와 같이 K0, KP로 나타나고, 그걸로 응력 경로로 나타나면 이런 응력 경로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그럼 그걸 구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축차 응력을 이용해서 시그마 1과 시그마 3를 어떤 이제 구하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든지, 아니면 바로 전달 응력과 그러면 수직 응력을 구해서 전달과 수직 응력의 관계로 구해서 바로 그 상태에서의 이 값을 가지고 모아을 그려서 이 기준을 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인데, 바로 타우 시그마를 구해서 모아을 이용해서 그거를 정의하는 시험 방법이 직접 전단 시험. 그러니까 바로 상태에서 자, 수직응력과 전달응력을 가서, 여기 수직응력과 전달응력을 구해서, 그래서 타우 시그마 이 축에 타우 시그마 종축과 행축에 여기서 이 값을 이 좌표점을 찍고, 그래서 좌표점을 찍고 정교곡선을 그려서 그 기울기를 파이 값으로 결정하는 방법들. 또 어떤 시료는 그래서 그 좌표값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기 정교곡선을 그려보니까 이거는 파이 값도 나타나고 C 값도 있네. C 값 파이 값을 구한다든가, 파이 값을 구할 때 하는 이런 시험은 직립전단 시험입니다. 그래서 타우 시그마에서의 여기서는 모아온 그리지 않고도 구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결과는 어떤 게요? 결과는 이 모든 이 점들은 그래서 모아온의 어떤 델타 시그마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점들은 모두가 다 여기서 이 축차 응력으로 나타내는 모아온의 결과값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C파이 값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그럼 C파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C파이는 그래서 지방공학적인 안전율로 나타날 때 작용력과 저항의 관계에서 C파이는 지방공학적인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물어보는데, C하고 파이의 어떤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번에 1장에서 했던 걸 다시 복습하면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영향은 뭐다? 이건 자연함수입니다. 파이는 뭐다? 파이는 입자의 어떤 입경의 형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밀도나 후소가 시그마 프라임 탄젠트 파이로 나타나는 때문에, 자, 점성도 지방점 것들, 그 다음에 비점성도. 이번은 이제 자, 비점성도, 뭐 사질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했던 것들, 이런 것들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축합 시험. 삼축합 시험에서 본다면은, 삼축합 시험으로 구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시료는 당연히 이렇게 변형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단면적이 빨간색 단면적, 빨간색의 이 조건에서의 응력 조건은 이 단면적이 여기까지예요. 단면적이 여기에 A분의 A에서 P로 해서 응력을 구해야 되겠지만 하늘색에서는 면적이 달라졌죠. 이게. 여기서 면적이 A분. 그래서 지금 빨간색 단면적하고 파란색 하늘색이니까 하여튼 여기 단면적이 달라졌으니 그 결과값을 구한다면은 이걸로 구하지 않고 이값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삼식의 결과 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용할 때 이와 같이 지금 시험하기 하중을 제하기 전 그랬을 때 어떤 단면적은 지금 이 단면적입니다. 그 단면적. 근데 이제 축착력이 가해져서 이렇게 압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좀 더 이게 보륨이 커졌죠. 그러니까 보륨이 커졌다기보다는 직경만 커진 상태에서 단면적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단면적, 2번 단면적, 1번을 쓰지 않고 2번 단면적을 써야 된다면은 자 2번 단면적을 1번 단면적과 2번 단면적으로 보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2번 단면적이 A-하고 1번 단면적을 A0로 한다면은 그거는 일단은 길이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륨은 얼마만큼 변했는가? 그래서 자, 길이의 변화 1 빼기 원래 길이하고 변형 길이. 길이 변화 대비 그 다음에 이제 보륨 대비니까 이 보륨이 원래 보륨하고 그 다음에 변형 보륨하고 그래서 길이 대비 보륨 대비로 해서 원래 단면적을 보정을 한다면 그게 지금 변형된 단면적이다 라고 하는 게 단면적 보정 시의 어떤 방법이고 그래서 이렇게 구했다 한다면 이렇게 구한다면 그러면 이걸 쓰지 않고 이 단면적을 가지고 하중을 하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측량력은 그래서 AC분의 변형 단면적분의 하중 P 여기서 수직력이 N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걸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중합주 시험에서 이거는 이제 단면적 보정 이게 이제 최근에 출제 경향에서 앞선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합 삼중합주는 이제 배합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배합이라고 하니까는 말 그대로 그냥 이거를 백프레셔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나중에 한다 해서 이거는 백프레셔로 하니까. 그래서 이 백프레셔를 하는 목적은 시험 방법 자체가 백프레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험 장치 자체가 여기서 일단 이 방향으로 하중을 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을 이용해서 이게 그 다음 단계에서 백프레셔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시험법 자체가 그래서 축차 응력과 그 다음에 어떤 셀의 압력과 백프레셔를 같이 하면은 등방이 되고 두 개가 달라지면 이제 축착력이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1번, 2번 항상 1번, 2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합은 어떤 시험 방법의 특징인데 그러면 이 배합의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포화를 시킬 것인가? 그럼 포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시료를 채취했을 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직접전단 시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시료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모래 같은 그런 경우는 상자 속에 놓고 한다. 그다음에 시료가 형성이 되면은 그때는 일추값 시험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너무 포화된 점수 같은 경우는 하중을 취하기 전에 그게 이미 변형이 생겨버리니까 그건 잡아줘야 된다. 그 삼축합축 시험을 한다. 그러니까 삼축합축 시험을 하는 목적은 포화된 점성도 연약한 상태를 주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료들은 어떤 시료냐면은 제가 포화된 상태에서 지중해 깊은 곳에 있는 시료를 뭐 이렇게 끌어와서 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미 포화된 상태예요. 포화되어 있는 상태고 완벽하게 포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응력 조건도 시그마 V와 시그마 H 조건입니다. 근데 응력 조건은 그냥 같다고 가정을 할 수 있어도 포화됐을까 포화가 안 된 조건하고 두 개를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포화됐을 때하고 포화가 안 됐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C값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함수비가 클 때 여기하고 C값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죠? 여기하고 C값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안 납니까? C값 차이가? 그러니까는, 자, 이제, 이 C값이라고 하는 거는 액성 상태, 소성 상태, 방정 상태. C값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C값 차이가 크다 그래요, 그냥. 하여튼 커요. 그래서, 자, 이 고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고체는 이게 지금 파괴가 안 오잖아요. 그냥 그만 먹고 단단해. 입자가 완전히 전기적기라고 완벽하게 결합을 했기 파괴가 안 오고 C값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자, 이게 우리가 세일이라고 한다면, 세일의 C값은, 이 세일 상태, 그래서 지금 암 상태라고 한다면, C값이, 뭐, 80 킬로파스칼 정도 될 것이고, 이 상태에서는, 이게 5 킬로파스칼 정도 될 것이고, 그죠?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는 한 20 킬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는, 지금 C값이 엄청난 차이를 가진다는 게, 포화가 안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할 때, 분명히, 이 땅 속에, 여기에 있을 때, 포화 상태인데, 이걸 땅으로 끌어올렸을 때, 그랬을 때 벌써 공기가 옆에서 좀 침투를 하게 주죠. 불포화상태 해본다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는 이거는 C로 가치가 없어진다니까. 그죠? 더군다나 이게 시그마 V하고 시그마 H 값이 틀린데도 이거는 같다고 해도 그거는 결과값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은 이게 포화와 불포화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포화를 시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럼 포화를 시켰는데 여기에 있는 상태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해서 이걸 포화시키는 방법이 이걸 그냥 스프레이로 빡 뿌려가지고 그냥 포화시키면 그거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이 포화를 시키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원래 조건하고 그 유사하게 하는 방법이 그게 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배합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자, 이제 일단 여기서 시료가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왔을 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구소값이 엄청 컸죠, 그죠? 끌어올리는 순간 이게 이제 압력이 들어오니까 이게 약간 시료가 약간 팽창을 하겠죠. 약간 팽창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그 공간 속에 공기들이 이제 들어갔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거를 다시 압력을 가하면은 공기가 빠져나오겠죠, 그죠? 그거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압력을 가해서 공기를 빼내야 되는데, 근데 공기들이 한번 들어간 공기가 잘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 공기가 빠져나올 때 계속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그 압력이, 그래서, 우리가 대기압을 그래서, 100kPa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대기압보다 약간 적은 50kPa 정도. 그 정도의 어떤 값으로 한번 압력을 가하고, 그 다음에 또 1, 그 다음에 2,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50, 1기압, 1.5기압, 2기압, 3기압, 4기압에서 이렇게 계속 한다면 약 4기압 정도까지 압력을 가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공기가 대부분 빠져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일부는 또 녹기도 해요. 그래서 용존 산소들은 공기가 머리에 녹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벽하게 100%까지 원래 조건은 가지 못하는데 그래도 95% 정도 된다. 그다음에 그러면 정말로 박수 받을 일이다 라고 해서 95%까지 포화를 시키면서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제 배합입니다. 그래서 이 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는 그냥 물에다 담그면 안 돼요. 뭐 스프레이 뿌리면 안 돼요. 그럼 그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조건을 최소한 현장 조건하고 컨디션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은 압력을 가해서 빼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있을 때 지금 구소값이 없는 상태에서 물에 건져서 빼낸 게 아니고 여기서 엄청난 압력을 받는 상태에서 포화 조건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건을 최대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배합이라는 거죠. 단순히 포화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압력 조건을 그만큼 맞춰가기 위해서 압력을 가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축착력을 제가 그래서 3초학 시험을 할 때 그랬을 때 강국수압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 그 강국수압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이 유일하게 CU 시험입니다. CU 시험인데 CU 시험은 그와 같이 해서 강국수압을 측정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헤매고 있으면 이제 알아서 다 알려주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일하게 강국수압을 측정할 수 있는 CU 시험인데 CU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이제 강극수압하고 하중 조건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하중 조건이 우리가 이제 삼축합주 시험이지만은 자, 이 배합을 통해서 하는 시험, 그 다음에 또 일방향 축착력을 하는 시험들. 그래서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등방압밀 조건과 그 다음에 축착력 조건 두 개를 한다면 축착력 조건은 이거는 일축합 시험하고 같고 등방압밀 조건은 지금 조금 전에 했듯이 압력을 가해서 물을 빼내는 배합 조건하고 유사합니다. 등방압밀로 해서. 그래서 그걸 등방압밀이라고 하고 등방압밀 조건으로 해서 이거를 지금 한다는 거는 이 포화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고 포화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공기가 없다 한다면은 그때는 테리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델타 P 니꼬르 델타 U 포화된 형태 이 조건을 충족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델타 P만큼 델타 U가 생긴다. 그래서 그 값이 1이다. 이게 등식이니까 값이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포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기에서는 비계수이다. 그럼 만약에 이게 포화가 안 되어 있다. 델타 P만큼 델타 U가 생기지 않는다. 델타 U가 50%밖에 안 생겨? 그러면 값이 0.5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은 하중하고 응하고 관계로 해서 나타나는 건 이거 비계수를 등강압밀 조건으로 보는 거고 축착력은 일축합주 시험으로 볼 수 있네. 일축합주 시험에서는 요게 이렇게 먼저 체력 변화가 생기면서 파괴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 내부에는 힘에 의해서 델타유도 생길 것이다. 두 가지 조건 동시에 바라봅니다. 델타유 조건과 체력 변형 조건을 두 가지 바라본다면은 그러면 이와 같이 하중에 의해서 델타유가 생긴 조건은 그거는 지금 비계수하고 유사한 조건이 될 것이고 자 축착응력 때문에 삼축응력 조건에서 이 체력이 변하는 그 조건에서는 그거는 삼축 압축 시험 조건하고 같다네. 그런 삼축 압축 시험 조건에서 A계수하고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조건을 보는데 반대로 또 삼축 압축 시험 조건에서 본다면은 그거는 1차적으로 등방압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축착응력을 구해서 일축압축을 구하니 일축압축에 의한 계수를 여기서 D계수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등방압밀을 B계수로 정의를 하고 삼축압축 시험을 A계수로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두 관계식은 굉장히 미묘해지는데 먼저 삼축압축 시험의 A계수는 등방압밀 후에 축착응력을 제하는 방법이니 자, 이렇게 해서 두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일축압축 시험의 조건에서 본다면은 그거는 체적 변화도 고려해야 되고 광합 고려를 해야 되니 D조건에서 본다면 그건 A계수하고 B계수를 곱하는 어떤 가정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가정 조건과 시험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정리를 그래서 이 포화된 정육토의 강극수압은 자, 등방압축, 자, 이렇게 등방압축 조건을 이거를 B계수로 하고, 일축압 시험에 계수를 D계수로 하고, 그리고 삼축압 시험을 A계수로 정의한다면, 그러면 A계수는 결국 B계수 더하기 D계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정의를 해보니까, 그럼 결국 이제 B계수는, 여기서는 B계수는
지금 델타 U를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비계수는 델타 시그마에 대해서 이제 델타 U인데, 델타 U로 한다면 이거는 이게 비계수 한다면 비계수 곱하기 2항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이 조건도 2항에서 정리한다면 D계수는 여기서 델타 U가 D계수 곱하기 축차 응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니 두 조건을 합해서 한다면 이런 식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A계수에서 구하는 이제 방법인데, 근데 여기서 B하고 D를 A로 나타내기 위해서 가정을 합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D계수는 A계수 곱하기 B계수 조건이다. 그래서 포화도도 변하지만 체력도 변한다라는 조건으로 가정을 해서 여기에 A, B로 치환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B로 묶어지는 거예요. B로 묶어서 이렇게 델타 시그마 남고 그 다음에 A계수에 대해서 시그마 쓰러놓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A계수이고 이걸 스캠톤의 강수학 계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니까 결국 A계수는 그래서 축차 응력과 그리고 델타의 시그마 3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캠톤의 어떤 강수학 계수는 그래서 쭉 해보니까 계수값이 45될 때 0이고 45될 때 0이고 그리고 45보다 적어지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0.51인데 이거는 응력 경로에서의 지금 조건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하죠. 그래서 여기는 전기하면 가하면 이제 응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규 강의 때 좀 더 추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료 교란이 그러면은 전당강도 안밀 특성에 미치는 영향들. 이제 교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 면모 구조가 이상 구조가 되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일정에서 많이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한다면 강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물이 잘 안 빠진다면 투석 해소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강도 특성에서 변화, 그 다음에 안밀 특성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걸 판정하는 방법들.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 돼 있는가? 그래서 판정하는 방법.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들인데 그런 방법들은 그래서 지금 유잔류 응력을 하거나 책 비용 응력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강의 노트에 있는 이제 내용들을 한번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어떤 교란도를 판정만 중요하지만 교란이 됐을 때 교란 시료를 가지고 어떤 교란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시험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바로 이제 산식 방법입니다. 그래서 산식 방법은 바로 교란 시료를 가지고 시험을 하되 교란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결과값을 기대하는 그런 시험이다. 그다음에 그거는 압력을 좀 더 크게 가해서 일단은 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안밀접대에서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교란이 되든 그래서 교란이 안 된 시료는 이러한 특성을 보인다면 교란된 시료는 좀 더 낮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교란이 안 되나 교란이 되나 만나는 거는 큰 압력에서는 같은 길을 걷게 되니 이 조건에서 시험을 한다고 하면 교란 시료와 불교란 시료 값은 다른 값인데 이 조건에 시험을 한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이 바로 이제 표준안밀 시험을 이용해서 일단은 PC를 구한다는 PC를 구해서 거기서 표준안밀 시험에서 PC를 구한 다음에 PC보다도 지금 훨씬 1.5배에서 4배 정도 큰 값으로 여기서 지금 표준안밀 시험에서 안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하중을 이제는 다시 뺀 다음에 그 다음에서 파괴를 보는 과정으로 보는 시험입니다. 응력 경로가 바로 이러한 응력 경로를 나타내는 시험이 산식 시험이라는 거죠. 산식 시험은 그래서 지금 교란 시료에 대한 최소화의 어떤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들이고요. 자, 응력 경로는 이미 이제 앞서서 이제 설명했던 것들인데 응력 경로는 쉬었다가 이어서 또 응력 경로를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